HMM 2023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8.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4%가 감소했습니다. 유형자산 회전율이 0.52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LX HMM 인수전서 발뺀다. 본 입찰 참여 안해. 노자운, 오기한 두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HMM 인수전에서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LX그룹이 인수계획을 접었다. 회사는 삼덕회계법인을 인수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 8일까지 실사를 계속해왔다. HMM은 오늘 23일 본 입찰을 실시를 하는데 기업가치는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7조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동원그룹, 하림그룹, JKL 파트너즈, 하림그룹이 JKL이라는 데하고 컨소시엄을 형성을 했고 LX 인터내셔널 이 세 그룹이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사실상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HMM 인수전은 동원그룹, 하림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양측은 인수금융 대주단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자산 유동화를 통해 현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라는 것이 그 대출을 결국 받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금융 자산을 그 팔아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LX 그 인터내셔널 이런 것이 이제 무역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계 기업의 포워딩 컴퍼니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LX와 같은 기업이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포워딩 컴퍼니 같은 기능을 하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포워딩 컴퍼니 기능 회사가 선박회사까지 운영한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LX가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빠지겠다 하는 얘기는 해운업에 대해서 그 해상 운송업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HMM 대형 선박 컨테이너선 이 컨테이너선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죠.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좀 과잉 상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세계적인 경제 물동량에 비해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이 6조 2천억 원대로서 전년도는 거의 15조 원이었는데 58.4%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감소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92.8%나 감소를 했고 판매관리비를 26%선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5,217억 원으로서 전년도 8조 6천억 원대보다는 94%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49.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호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그 영업이익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제품 이런 게 아니고 물류업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전체적으로 물류업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차이는 있을 수 없겠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아마 그 선박을 운영하는 연료류
변동비로 봤습니다. 이것이 8,925억 원으로서 14.1%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더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뭔가 그 해상운임이 크게 에, 하락했거나 해상운임이 연료비가 크게 상승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22년이 너무 호황이었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수르픈율이 7.4% 하락했고요. 운영비용이 8.4%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1로서 전년도 2.65보다 무려 1.54가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송 이 해상 운송 기업이 이 스루풋이 2.65라 그러면은 이것은 대단한 그 호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 1.11로 해서 이익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1.54포인트나 크게 이 하락을 한 거네요. 영업이익은 똑같게 나옵니다. 재고 자산이 이게 이제 연료료 같습니다. 해상 6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매출 원가에 이 재고 자산 증가액이 반영되진 않고 앞서 이 사용액 매출 재료비로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해상 물류든 육상 물류든 물류 기업에 대해서는 그 유형자산 회전율을 뽑는데 여기에다가 사용권 자산이라고 자기 선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선박도 렌트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회사는 사용권 자산이라고 자꾸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회전율을 그 경영평가 지표로서 회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원재료 사용액이 14.1%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8.4%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가비를 뺀 게 선박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은 가공비라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영어로는 워킹 코스트로서 현장 그 배가 운행하면서 각종 발생하는 비용들이겠죠. 이게 그 사실은 비성분이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이 83%이 연말 그 연간 사업 보고서에는 그 가공 비율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가 그 가공 비율이 현장 운영병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그 상승을 했을 거라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가지고 84%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는 기름값이 한마디로 좀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비용의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그 제조 비용, 영업 비용이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어,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제조업이 아니라서 그 의미가 없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이 당연히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잘못 뭐 공시가 됐나 하고서 아무리 훑어봐도 그대로 그 맞거든요.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396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396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634억 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하늘에서 238억 원의 재고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뭐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이 그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을 그 아무리 훑어봐도 도저히 이 검색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매우 불투명한 부분이 돼가지고 어, 이런 불투명한 게 있으니까 아마 LX 이런 데서 야 여기 그 저 회계 처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디 뭐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재고 실사를 해보면은 그 배 집어넣는 거 이제 다른 데서도 유류를 집어넣고 있지만은 국내에서도 자기네들 저장 시설이 있겠죠. 연료유에 대해서는 그런 실사 등을 해봤을 때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코 이게 현금이 틀리면은 현금 흐름 기준으로 틀리면은 다른 모든 것도 신뢰가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이것도 비공개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참고적으로 2022년도 인건비인데요. 3,372억 원이 집행이 돼서 2021년보다 56% 증가했고 직원 수는 107명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요. 어, 평균 임금이 1억 8,800만 원이면은 이것도 이렇게 높은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높게 봤습니다. 원양 어선을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높게 줘야만이 취직이 하고 일을 하는 모양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금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인건비까지 이 정도 높은 수준의 모든 직원이 다 그 배를 타는 건 아닐 테니까요. 어, 그리고 용선료가 52.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 매출은 줄었는데 용선료 가격은 올라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가? 호황일 때는 오히려 적었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배를 운항을 안 하고 여기 용선 거를 많이 운항을 한 건가? 구체적인 내용이야 저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용선료가 52.2%나 크게 증가한 게 이게 또 문제로 보입니다. 화물비가 14.5% 또한 증가했습니다. 어, 화물비라는 게 그 아마 그 부두에서 하역하고 뭐하고 할 때 그 뭐 처리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유형 및 사용권 자산 회전율이 0.52 회전이 나오고요. 작년보다 감소를 했고 수르풋율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그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무리하게 적용은 안 합니다. 생산성 무지막지하게 떨어졌고요. 레버리지율이 0.6%로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4.6배로서 무려 36.5배나 추락했습니다. 현금 보포율 30.7%로서 전년보다 45.6%나 감소했고요. 투자 투하자본 이익률은 2.3%로서 이것도 38.8%나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원재료 및 그 제품 판매 가격, 그러니까 이제 해상 운송 가격이겠죠. 연료료는 9.9%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해상 운송인데 컨테이너 운임이 무려 65.6%나 감소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그 매출액 비중을 보면은 그 컨테이너가 83.6%이기 때문에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면은 59.2%가 그 해상운임
이 판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매출액도 줄어든 것은 해상 운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벌크선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은 줄었는데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돼 가면서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경쟁 관계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아마 컨테이너 선 무조건 아주 그냥 대형으로 한다고 싸게 해서 이익을 낸다. 물량 공급 위주로 그거 대형 화물선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채워질 때까지 운항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적당해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 선의 크기가 HMM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을 만들었다고 문정부 때 대단히 거기 그 이 진수식계까지 참석을 해서 테이프를 끊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속된 말로 뭣도 모르는 것들이 뭣들 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싶네요. 영업성과의 급격한 하락은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대폭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7조 7,680억 정도 하게 되는데 600, 6,518억 이익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로프 회계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7조 7,680억 정도 하게 될 것이고 어, 그 원가 회계하고 영업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어, 영업이익 6,518억 원, 이것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그 이 유형자산 회전율을 더 효과적으로 좀 운영을 해가지고 0.8회전 한 14.4, 그게 유형자산이 적어도 1회전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운항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회전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 배를 충분히 활용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권 자산 그 다른 배도 그 차용을 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이걸 올려가지고 한다면은 한 8조 8천억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 경우 영업이익은 급격히 1조 6천억까지 다시 1조 원대 이상으로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 컨테이너 운임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이 그 배를 얼만큼 빨리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돈의 버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 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주가는 16,550원으로서 3,000원 떨어졌습니다. 연초보다.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37%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이 매매 인수 가격이 그 5조에서 7조 원 정도로 될 거라고 했는데 시가총액은 일단 8조 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한국산업은행이 20.69%를 가지고 있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거의 20% 가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5%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9% 정도 가지고 있는데 메릴린치가 눈에 띕니다. 이상 HMM 3분기 실적을 그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보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해봤는데 HMM이 영리 기업인 민간 기업의 민영화를 확실히 해서 국내 수출을 하는데 내지는 세계 무역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무역이 활성화돼서 조금 더그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